이주임과 정한 사이에 두 사람이 이 영화는 알게 모르게 성적인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과연 그때 헤어질 것이면 누구와 헤어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묘하게 겹치도록 영화가 짜여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녁 먹었어요 라고 상대한테 하는 말이 사실상 봄날은 간다에 등장하는 큰 대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설애가 혜준이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죠. BTV 이동진의 파이어키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헤어질 결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추가로 더 여러분들께 영화를 해설해드리면서 깊숙하게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특별하게 마련했는데요. 사실 헤어질 결심은 이미 개봉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영화의 내용만큼 극중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의 사랑만큼 계속 이야기하게 만들고 그 뒤를 곱씹게 만들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견해를 피력하게 만드는 영화도 드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영화를 한 번 더 보게 되었는데요. 보고 나서 이 영화가 정말 아름답고 뛰어난 걸작이다라는 생각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관해서 아직 제가 더 할 얘기가 많이 남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이미 이 영화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중복이 없는 선에서 저도 이제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 모아서 헤어질 결심이었던 이면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헤어질 결심 리뷰의 속편 뭐 이런 건데요. 네, 속편이 더 재밌는 거 아시죠? 오늘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어차피 깊숙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스포일러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도 지금 이 방송을 심지어는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리뷰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거의 다 이 영화를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가장 많이 수렴되고 이렇게 겹치는 것이 어떤 의견일까? 이 영화가 우아하다, 아름답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영화의 사랑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 같은 사랑이고 굉장히 격렬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무척이나 우리의 마음을 아릿하게 사로잡는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영화를 어떤 견지에서 정반대로 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을 테지만 말이죠. 등장하는 두 인물, 그러니까 주인공인 혜준 그리고 또 설애,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다루되 그들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나머지 인물들의 사랑 이야기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설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설애는 영화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가장 극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사랑하기에 최적인 인물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멜로 영화로 보고 로맨스 영화로 봐서 이 설애가 너무나 매력적인 인간으로 보이는 것인데 만약에 이 영화의 스토리를 로맨스 영화가 아니라 범죄 영화를 한번 파악하면 어떤 인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애라는 사람은 영화 속에서 최소한 3명을 죽였습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 4명을 죽였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설애는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물론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호미산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거기서 유고를 뿌리기 위해서 오기도 했지만 계기 중에 하나는 바로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죽인 것은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의 고통을 없애주는 어떤 일종의 안락사의 방법으로 네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인 건데요. 어찌됐건 어머니를 죽인 그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입국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많은 난항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기도수라는 남자랑 결혼하게 되는데 이 남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기도수를 2번째로 죽이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전반부는 이제 부산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이포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포에 가면 또 다른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이모신이라는 설애의 2번째 남편이 살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모신을 죽인 사람은 직접적으로는 적어도 설애는 아닙니다. 드러난 상황을 보면 사철성이라는 사람 때문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근데 사철성의 어머니는 또 어떻게 죽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사철성의 어머니를 면회하다가 사철성의 어머니가 설애로부터 안마를 받고 편안해하는 걸 보고 잠깐 바깥으로 나간 사이에 펜타닐을 이용해서 사철성의 엄마를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덧대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엄마도 역시 주인공인 설애의 엄마처럼 편안하게 죽고 싶다라는 본인의 뜻을 말을 했고 그래서 일종의 상대방에게 안락사를 시켜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상대의 뜻을 이루어주는 방식으로 살인을 했다라는 어떤 뒷얘기가 덧붙여 있죠. 근데 주의할 것은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특히 부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설애는 거짓말을 하는데 굉장히 능하다는 것입니다. 설애는 자기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그 알리바이를 축조위해서 주변에서 수많은 증거들을 조작하고 이 과정에서
능숙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던 사람이죠. 심지어는 이포에 있을 때 다시 재회하게 된 자신이 옛날에 너무 사랑했던 혜준을 만났을 때 혜준이 많은 측면에서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이 비슷한 방식으로 죽었다는 것을 열거할 때 그게 어떻게 두 가지가 다르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남편은 자살이고 두 번째 남편은 타살인데 그것이 어떻게 같냐라고 항의하는데 적어도 이 영화에서 두 사건이 모두 다 타살이었다는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사실은 묻어주면서 파탄나는 것으로서 일부에서 상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앞쪽은 자살이고 뒤에는 타살인데 어떻게 갔냐라고 항변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철성의 어머니가 죽음을 원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선사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안락시켰다라는 말은 그녀의 주장일 따름이지 실제로는 어땠는지는 영화에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화 속에서 사철성의 어머니를 죽여야 했다는 명확한 이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포에서 다시 자기가 만나게 된 그토록 사랑하는 혜준에게 혜준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이 자신과 혜준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돼서 두 사람에서 연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터뜨려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두 번째 남편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을 직접 죽이는 것은 아니죠. 사철성의 어머니를 죽이는 것인데 사철성의 어머니가 죽으면 사철성이 공언한 것처럼 나는 반드시 이모신을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살인이 일어나도록 조종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굉장히 주도 면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철성이 이모신을 죽이는 일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모신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뭐 어떤 미팅을 해야 되니까 그날은 아침 10시까지 꼭 집에 들어와 있어 라고 해서 집안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달리 핸드폰을 가지고 산책을 나가는 것하고 달리 그날은 핸드폰을 집안에 두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핸드폰의 사철성이 심어놓은 어떤 장치들 때문에 그 위치가 추적이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갔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은 사철성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핸드폰이 발신되어 있는 곳으로 집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남편은 그 순간에 집을 떠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맞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서 주도 면밀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설의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우리가 막 판타지 속에 젖어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훌륭한 삶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사랑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겠죠. 어떤 특정한 사랑이 그 둘 사이에서는 용인된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지탄할 수 있는 사랑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은 도덕의 이름으로 어쨌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사랑과 도덕은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 혹은 뭐 살인과 관련된 이런 범죄적인 측면에서는 설에는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추가로 더 죽는 것을 용인할 정도로 혹은 그것을 기도할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슨 짓인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화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이야기를 계속 곱씹게 되고 그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일상에서는 할 수가 없죠. 삶에서 정말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전쟁 같은 사랑이 되고 삶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박살이 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한다면 이 영화 속에서의 사랑은 그 강렬함으로 일종의 판타지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 사랑은 그 불능성 때문에 우리를 매혹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혜준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준은 굉장히 균형 잡힌 사람인데 어쩌다가 무시무시한 사랑의 연인을 만나서 이 모든 것이 뒤틀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은 요즘 살인사건이 없어. 날이 좋아서 그런가? 라는 대사로 시작합니다. 바로 혜준의 대사인데요. 이 대사를 하고 있을 때 혜준은 이제 막 사격 훈련을 끝낸 상황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장면은 영화 전체로 본다면 그렇게까지 맥이 닿지 않는 장면처럼 보이는데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첫 장면으로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사격 훈련을 하면서 그 사격 훈련이 끝나는 자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권태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살인사건 같은 게 좀 생겼으면 하고 바라는 상황인 거죠. 흥미로운 것은 자기의 이제 후배이기도 한 파트너인 그 수완과 함께 혜준이 항상 같이 다니게 되는데 수완은 권총을 항상 소지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인 혜준은 권총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측면인데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권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는 삶에서 굉장히 권태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수사라는 일 속에서 폭력을 원하고 사실은 살인사건이 터져나가길 원하고 사실은 은근히 자기가 총을 쏘고 싶어하는 상황 속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고 싶어하는 강렬한 어떤 폭력적인 충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주는 자기의 폭력 혹은 어떤 권태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어떤 그런 강렬한 행동을 스스로가 눈치채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권총을 소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홍산호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겠죠. 홍산호는 영화 속에서 박정민 씨가 연기한 캐릭터인데요. 옥상에서 마주치게 되는데 습격을 하는 동안에 본인이 총이 없기 때문에 가위에 찔려서 굉장히 괴로워하던 파트너인 수환이 바로 자기 선배인 혜준이 쫓아갈 때 자기의 총이 아니라 바로 수환의 총이었던 것이죠. 근데 옥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생각하면 흉악범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홍산호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자기의 절절한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로부터 공감을 얻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굉장히 남편 있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남편 놈 그 새끼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토로해서 비슷한 처지로 살인을 저질렀던 그 홍산호의 마음을 사게 되죠. 그것은 진심이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는 그 마음에 통해서 왜 여자들은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만 자꾸 사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까지 이르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내적인 공감대까지 형성이 되게 되고 아마도 그로부터 조금만 더 진전이 되면 체포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대가 방심하는 틈에 갑자기 총을 꺼내서 정강이 부분을 쏘아서 피격되는 부분이 영화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해준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보면 해준의 그런 습성을 영화 속에서 대사나 상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감정적인 방법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이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내가 축하해 살인사건 났어 라고 알려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다 싶을 정도의 방법으로 커다란 생선에 배를 가리고 은손에 피를 묻힌 채 그 내장을 꺼내는 그런 요리 방식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화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또 무엇보다도 설애를 만나기도 했었던 부산을 떠나서 그녀와의 관계를 끝나게 되고 이포로 오게 되었을 때 이전과 달리 완전히 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포에 왔을 때 사실상 시작하는 그 도입부에서 2부의 앞부분에서 아내와 함께 성류를 다듬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아내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나는 여기서 남편하고 같이 살게 되어서 집밥도 먹고 점점점 몸도 좋아지고 있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시들어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나는 당신만 있으면 행복한데 당신은 폭력도 있고 살인도 있어야 행복하잖아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면은 2부에 등장하는 설애의 첫 번째 장면인데 설애가 철성으로부터 무지막지할 정도의 폭력을 당하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어떤 직업에서의 폭력이라는 것은 영화 속에서 사랑에서 열정하고 사실상 붙어있는 것으로 이 영화에선 기본적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상황에서 이 둘 모두가 없는 이포에서의 삶이 권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폭력도 있어야 되고 또 살인도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이어지는 장면 속에서 설애는 바로 그 폭력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순간 또 설애는 굉장히 강렬한 빨간색 옷을 입고 있죠. 근데 아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빨간 석류를 다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의 상황, 그러면서도 어떤 석류를 까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약간 성적인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으로서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설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해준의 입장에서 이포에서 설애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열정과 흥분으로 들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1부에서의 자기 후배인 수환과 달리 2부에 등장하는 김신영 씨가 연기하는 그 형사는 정반대로 용의자인 설애가 사실은 용의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니까 자 이제 설애 씨는 더 이상 용의자가 아니니까 사건은 다 해결된 거네요. 설애 씨를 풀어줍시다 라고 하니까 차 안에 있는 혜준이 굉장히 화를 벌컥 냅니다. 해결되긴 뭐가 해결됐어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남자는 그것이 사건이든 사랑이든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포로 왔을 때 이포에서의 권태로운 삶 속에서 새로운 살인사건이 생기게 되고 더군다나 그 살인사건과 관련된 핵심적인 인물이 설애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사랑에 대한 열정과 그의 폭력에 대한 은밀한 욕망이 한꺼번에 발산하면서 사실상 이포에서의 그는 드디어 흥분되면서도 즐거운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담배입니다. 영화 속에서 담배는 실내, 그러니까 특별히 집에서는 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한이 남편이 집에서 담배 피는 것을 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마다 그런 음탕한 생각은 하지 마라고 하죠. 굳이 음탕한 생각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담배를 피는 것을 일부러 코믹하게 낮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담배는 폭력과 성적인 부분을 함께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에서 집안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영화 속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모신입니다. 두 번째 남편인 것이죠. 이모신이 자기 아내인 설애한테 집안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영화의 두 주인공은 집안에서 담배를 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배우자가 금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 두 사람은 만났을 때 담배라는 것을 통해서 매개가 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이 두 사람이 만나는 사랑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일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후배 형사 두 명은 둘 다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담배를 서로 불을 붙여주거나 담배를 나눠 피거나 하는 행동을 통해서 경찰서에서는 흡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묘사가 된다는 거죠. 수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폭력적인 어떤 사건과 그 과정에서 하게 되는 혜준의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병치가 되어 있는데 이 양자 모두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영화에서 담배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수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살인이라는 것은 담배하고 굉장히 유사해서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굉장히 쉽다라고 말할 때 담배는 폭력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한편 바깥에서 설애와의 만남을 끝나고 나서 집안에 돌아오게 되는데 설애는 흡연자이기 때문에 설애의 담배 냄새가 몸에 묻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의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를 알게 된 부인 정한이 와서 편내 폈어 하면서 남편을 야단치는 장면 같은 것이 있죠. 근데 그때 편내 폈어라고 했을 때 본인은 나의 미래가 들켰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대는 왜 담배를 폈느냐라는 심정으로 상대한테 이제 흡연을 한 것을 야단을 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때 혜준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수환이가 담배 피는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한테 옮아왔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자기 몸에 배었던 설애의 담배 냄새를 자기 후배 형사인 수원의 담배 냄새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명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줄기인 폭력과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영화에선 담배를 통해서 그 둘의 어떤 은밀한 관계 같은 것을 보여주게 되고 결국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가장 편한 것은 담배를 피는 상황이죠. 근데 그것이 유일하게 금지된 것은 바로 실내 그리고 집안인 것입니다. 인터넷과 BTV 신규 가입 혜택은 최대 223만 원의 혜택. 궁금하면 여기 클릭. 바로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감춰져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밑그림을 갖고 있다고 제가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부 사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는 모두 5 커플이 등장합니다. 2번 결혼하니까 설의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공이 혜준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정한의 부부 관계가 있죠. 이 3 커플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공식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2 커플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질곡동 사건이라는 사건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박정민 씨가 연기하는 홍산호라는 사람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또 다른 결혼 상태에 있는 가인이라는 사람과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설애와 혜준의 사랑이 있겠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3번의 결혼을 했던 제도권 안에서의 사랑은 영화 속에서 전부 다 붕괴합니다. 제도권 바깥에 있는 나머지 질곡동에서의 사건 그리고 설애와 혜준의 사건은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서로를 비춰가면서 미결인 상태에서 영원에 이르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5 커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척이나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정한과 혜준의 사이일 것입니다. 영화에서 초반에 보면 정한과 혜준 사이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중학생인 아들이 있고요.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말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 수학 올림피아드에 이제 출전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집에 안 온다라는 말 정도가 간단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과 함께 사실상 3명이 같이 사는 그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아들에 대한 묘사의 전부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사실은 부모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일의 온갖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이 상황 속에서 아들은 단 한 번도 묘사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영화의 초반에 보면 그 아들이 집에 올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으로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정한과 혜준 커플은 겉으로는 멀쩡한 부부로 보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부족한 게 없는 중산층인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가정은 붕괴 직전에 이미 이른 상태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아들은 기숙사에 있고요. 남편은 부산에 있고요. 아내는 이포에 있습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런 상황에서 주말 부부로 만나는데 주말 부부로 만나니까 우리 사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혹시 남편이 다른 마음을 먹거나 내가 다른 상황에 놓여서 우리 부부가 위기 상황에 겹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아내인 정한은 항상 불안해시다
시달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포로 남편이 자기를 찾아오게 되면 남편과의 사이에서 꼭 부부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녀가 특별히 성욕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고정적으로 부부관계를 가져야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은 부부다라는 생각 속에 편안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화의 초반부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를 이주임이라는 사람과 했다라는 방식으로 혜준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내용은 그런 것이죠. 이제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주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주말 부부의 10쌍 중에 6쌍은 이혼의 위기에 처한다는데 선배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정한에게 물어본 이유는 정한이 주말 부부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멋지게 정한이 어떤 말을 공격해가지고 상대방을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 말은 뭐였냐면 섹스리스 부부의 55%가 이혼을 하게 된다는데 당신 괜찮아? 라고 역공을 했다는 것이죠. 일단 이 얘기를 남편한테 하는데 이 이야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주임과 정한 사이에서는 굉장히 친밀한 대화가 오고 가는 사이여야지 가능한 대화가 됩니다. 이주임은 이혼을 하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주임과 정한은 회사에서 굉장히 친한 사이고 두 사람은 한 명은 남자이고 한 명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성적인 부분들까지 다 내놓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영화의 후반부에서 이주임이 등장해서 그 밤거리에서 아내가 자라를 들고 짐을 싸든 상태에서 집을 뛰쳐나오다가 마주치는 굉장히 묘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영화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주임과 정한 사이에 바로 지금 우리가 영화에 보는 그 중요 장면들에 이르기 전까지 두 사람이 사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속내를 다 털어놓아서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어떤 그 외도를 하는 관계다 이렇게까지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한의 태도라든지 초반에 했을 때 그 말을 옮길 때 남편한테 하는 말 같은 것들 때문인데요. 다만 남편은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주임이 남자라는 사실은 몰랐겠죠. 아마 여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섹스리스에 관한 얘기들도 웃어넘길 수 있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에 왜 굳이 그 속에서 짐들을 챙겨갈 때 한쪽 손에 자라를 굳이 정한이 들고 갔을까? 그것이 어떤 성적인 코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주임과의 사이에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뭔가 하면 그 자라는 가져가서 이주임과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자라를 가져가는 이유는 바로 그 자라를 그대로 두었으면 먹었을 남편이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들고 가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 속에서의 자라는 성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영화에서 계속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자라의 진액의 효능을 누구한테 쓰겠습니까? 그 상대는 바로 설애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 그 자라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자라를 가져가는 것으로서 저에게는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아내는 나는 건강해지는데 당신은 시들어간다라는 말은 굉장히 성적인 뉘앙스를 가진 말처럼 보입니다. 2포로 오게 되었을 때 2부가 되면은 더 이상 주말 부부로서의 위험성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2포에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주말 부부로서 떨어져 있을 만한 위험도 없어지게 되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말에 한 번씩 부부관계를 가져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주말 부부로 두 사람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2포로 오고 나서 주말 부부의 관계를 어떤 청산해서인 것도 있을 것이고 설애랑 어떤 그 사이가 그렇게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된 상황 속에서 2포에서 두 사람은 서로 더 이상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섹스리스 부부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성유를 다듬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성유를 자른 단면들 같은 것을 일부러 인서트해서 굉장히 보여주죠. 성유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성적인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과일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는 알게 모르게 성적인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고 비싼 그 초밥을 했을 때 상대를 위해서 튜브 속에 들어가 있는 간장을 짜주는 장면을 인서트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하면서 이 첫 번째 남편인 기도수가 죽었던 구소산이 있죠. 구소산의 봉우리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남근석처럼 생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영화에서 등장하는 자라의 손가락이 물린 장면이라든지 자라 진액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 영화가 시각적으로 이런 것들을 끌어들인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시들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아내의 코멘트인 것 같고 그러면서 아내는 자라 진액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자라 진액은 중년 남성들에게 있는 우울증의 특효다라는 식으로 아내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남성 호르몬에도 좋다던데 라고 덧붙이게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화가 난 것도 같고 어이가 없는 것 같은 표정으로 혜준이 한참 동안 아내를 쳐다보는 장면이 영화 속에 등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순간 아내가 말을 하는 것은 왜 요즘 우리 사이에는 부부관계가 없어? 당신 자라 진액을 먹고 남성 호르몬이라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남성 우울증 환자의 56%라는 이야기를 성유를 다루면서 아내가 끄집어내게
되게 되는데 이 56%라는 숫자는 묘하게도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섹스리스 부부인 55%랑 겹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성류 장면들은 굉장히 은유적으로 암시적으로는 처리가 되어 있지만 두 부부 관계가 사실은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파탄 지경에까지 놓였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의 제목인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도 굉장히 묘하게 보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헤어질 결심이라는 말은 대사로 한 번, 그리고 자막으로 2번 등장합니다. 대사로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왜 그런 이상한 남자하고 결혼했느냐라고 이모신과의 2번째 결혼에 대해서 혜준이 묻게 되죠. 그러니까 설애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남자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말인즉슨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이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라고 해야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떤 남자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 남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말이죠. 헤어질 결심이라는 말은 헤어진 행위 자체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미래의 그 일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헤어질 결심이라 갖고 있는 말들이 굉장히 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죠. 더 흥미로운 것은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 영화의 제목에 해당하는 말이 영화 속에서 2번 등장한다는 건데요. 그 등장하는 시점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이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이 뜨지 않습니다. 초반에 약간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나서 프롤로그가 끝나면 헤어질 결심이 뜨게 되는데요. 그 프롤로그 헤어질 결심이 뜨게 되긴 바로 직전의 장면이 바로 섹스리스와 주말 부부에 대해서 자기가 이주임과 남긴 나누었던 대화를 남편에게 들어주고 나니까 남편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허허허 웃는 것으로서 그 대화가 종결이 되고 이어서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이 뜨죠. 그렇게 된다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때 헤어질 결심은 아내와 헤어질 결심이 됩니다. 그리고 엔딩에 해당하는 이 영화의 제목이 다시 뜨는 순간까지 들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자신의 연인인 설애를 찾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필사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혜준의 모습을 보면서 영화가 끝나죠. 더 잘 찾고 더 빨리 찾기 위해서 마지막 직전에 그가 하는 행동은 자기의 신발끈을 묶는 행동이었습니다. 운동화에. 근데 운동화에 묶는 신발끈의 왼손을 보면 이 영화에서 거의 내내 차고 있는 강박적으로 갖고 다니는 결혼 반지가 차 있지 않죠. 반지를 뺐다는 이야기인 건데요. 그리고 나서 어둠 속에서 점점점 파도가 치면서 해가 지는 가운데 설애를 찾아 헤매는 그의 모습을 비추면서 영화가 어두워지면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제목이 뜹니다. 헤어질 결심. 그렇다면 과연 그때 헤어질 결심은 누구와 헤어질 결심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초반과 후반부에 등장하는 헤어질 결심은 모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내인 정한과 헤어질 결심처럼 보이죠. 더군다나 반지까지 뺐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정한과 혜준과의 관계는 사실상 이 영화에서 이미 그들 스스로가 애써 모른 척 하려고 노력해서 그렇지 이미 어떤 권태의 벽에 부딪힌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대편에 있는 혜준을 만나기 직전의 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수라는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영화에서 그토록 품위 있고 멋있어 보이는 혜준이라는 남자와 이 영화에서 그토록 아내를 학대하기도 하고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는 기도수라는 남자가 묘하게 겹치도록 영화가 짜여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둘 다 깔끔한 사람입니다. 아내를 때릴 때도 깔끔하게 상처가 안 나는 부위만 골라서 때렸다라는 말을 의사가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럴 정도로 기도수는 무척이나 깔끔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깔끔한 사람은 바로 혜준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은 겹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왼쪽 약지에 끼고 있는 결혼 반지를 강박적으로 그것을 끼고 다니면서 집착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남자의 행동도 겹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기도수라는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별로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완이 너무 이상하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 후배 형사인 수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 마누라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럴 줄 알고 내가 경찰이랑 결혼하는 게 싫어서라고 말할 것 같아. 하나도 안 놀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죠. 기도수와 그 다음에 혜준의 상황은 정확하게 그 부부 사이에서의 일들이 겹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과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 바로 혜준과 설애가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랑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영화의 중반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 영화로서 무척이나 참신하고도 깊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과연 어떻게 영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것은 제가 이전에 리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하고도 또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인간이 어떤 한 명의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서 그걸 다 바쳐서 상대만을 위해서 자기의 죽음까지도 감수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한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의 설애는 굉장히 독특한 영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그 사랑을 미결로 만들어서 영원까지 가져간다라는 아이디어인 건데요. 흥미로운 것은 설애는 과연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라는 것이죠.
해준한테서 배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어떤 상황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속에서의 해준은 자기의 직업적인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입니다. 형사로서 자기의 문제를 제대로 자기가 직업 윤리를 발휘해서 해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죠. 실제로 그런 사람인 것 같고요. 살인사건인지 아니면 변사사건인지, 그러니까 자살사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수라는 사람의 사건을 맡게 되고 그 부인인 용의자이기도 한 설애에게 굉장히 호감이 가고 사랑을 느끼는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형사이기 때문이고 직업윤리가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마침내 상대방인 설애가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게 되고 집을 찾아가서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자살로 판명되었습니다. 설애 씨 당신은 더 이상 용의자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때부터 더 이상 직업윤리 때문에 그녀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단돌이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가정이 있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형사라는 사실 자체가 상대에게 더 다가갈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 셈인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묘하죠. 자기 허리띠를 갑자기 풀렀다가 바닥에 있었던 그 탄창 비슷한 어떤 끼우는 부분들을 다시 끼워서 허리띠를 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상황에서 저녁 먹었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 영화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녁 먹었어요? 라고 상대방한테 말을 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때 저녁 먹었어요? 라고 상대한테 하는 말이 사실상 봄날은 간다에 등장하는 라면 먹을래요? 랑 같은 대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실제로 집에 가서 중국식 볶음밥 같은 것을 해서 상대를 먹이게 되는 건데요. 용의자인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밥을 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행위일 텐데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더 이상 용의자가 아닌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이 사람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해주는 내가 상대랑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종결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건이 완결되어야 그 사랑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설애가 그 집을 처음 들어가게 되고 벽에 붙어있는 수많은 사건들의 어떤 사진들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미결 사건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해주는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자기가 해결되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미결 사건들에 매달려서 끊임없이 그것을 반추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벽을 유심히 보았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설애는 이 남자와의 사랑을 영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미결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설애는 질곡동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 남자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 순간을 미행을 해서 마지막 격투하는 장면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인 건데요. 사실 구조적으로 파악해 본다면 해준과 설애의 상 그리고 질곡동 사건에 등장하는 홍산호라는 사람과 가인의 사랑은 많은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를 닮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A가 B를 사랑할 때 B는 결혼한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라는 것이 똑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랑 관련되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어떤 사람을 A가 죽이게 된다라는 설정도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A의 자살로 이 두 가지 사랑이 결국은 미결인 채 끝나서 영원이 된다라는 설정도 같습니다. 그의 사랑을 받은 B가 필사적으로 A를 찾아다니는 설정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 영화에서 3년 전에 있었던 질곡동 사건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메인 스토리의 밑그림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질곡동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 자살을 통해서 일종의 영원에 이르는 사랑의 한 형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영화 속의 설애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으로서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그런데 간구하기 쉬운 것은 두 사람 사랑에 시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는 통역이 되지 않는 중국어 대사로 영화의 거의 끝날 부분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은 설애가 남기는 대사였는데요. 설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남자의 사랑은 끝이 났고 그 남자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나의 사랑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남자의 사랑이 끝난 순간이 과연 언젠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기도수를 죽인 범인이 설애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녀를 찾아와서 나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리고 핸드폰은 바다 저 깊은 곳에 던져라 라고 말하고 두 사람이 사실상 이별하게 되는 일부의 끝부분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핸드폰을 버리라고 말을 했는데 형사인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라고 범인한테 시킨 것이 되니까 그것은 그동안 이 사람이 지켜왔던 직업윤리 그리고 품위를 지키려는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한다는 어떤 절절한 고백의 말이 되었다라는
라는 것이 설애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생각의 함의를, 그 말을 정작 했었던 해주는 내가 그녀를 사랑했다라고 말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깨닫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이 말을 그대로 그 논리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나는 붕괴되었다고 말을 하고 우리는 이제 이별이라고 말을 하고 핸드폰을 바다의 깊은 곳에 던져라 라고 하고 일부가 끝나는 순간부터 비로소 설애의 사랑이 시작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 이전에는 설애가 해준이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범죄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설애는 이 영화의 일부에서 굉장히 절에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애틋한 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형사인 해준의 마음을, 형사가 자기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의 사랑이 끝날 때 내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녀의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설애는 언제부터 해준을 좋아하게 됐을까? 상대가 자기를 위해서 경찰로서의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이별을 고하고 떠나는 순간부터 사랑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 순간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고 이모신이라는 남자랑 결혼을 하죠. 그렇지만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자기가 일생일대로 사랑했던 해준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를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미결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포로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포로 가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철성의 어머니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두 번째 남편인 이모신을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해준을 위해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포에 왔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미결된 부분으로 가져감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영원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그 순간에 떠올렸겠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적어도 일부의 마지막 순간이 도달하기 전까지 주인공인 설애는 해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표현에 따르면. 그런데 사랑한다고 깨닫는 순간 그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미결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이전에 자기가 관찰했던 해준의 어떤 핵심적인 속성을 떠올림으로 인해서 방법을 생각해내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이 자주 끊기신다고요? 먹통 인터넷은 그만! 이제는 SK인터넷으로 바꿀 때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이 나오는 건데요. 엔딩 장면 직전의 상황을 보면 제가 아까 초반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의 살인사건, 폭력적인 어떤 형사사건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간다고 그랬는데 해준이 스스로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것과 달리 사실은 해준은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준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설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까지 다 보고 나면 그 사랑은 미결을 통해서 영원으로 갔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건들도 전부 다 그로 인해서 미결이 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에선 형사사건도 미결이 되고 사랑사건도 미결이 되면서 함께 세트로 어떻게 보면 영원까지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굉장히 기묘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가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자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녀가 벌였던 두 번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첫 번째 남편인 기도수, 두 번째 남편인 이모신이 죽었던 사건은 영원히 미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결이라는 것은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고 보겠지만 사실은 첫 번째 사건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다는 거, 두 번째 사건은 이모신을 사철성이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밑그림 속에는 더 큰 설애의 그림이 있었다는 것, 사실 자체는 두 가지가 전부 다 미결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사랑뿐만 아니라 사건까지도, 형사사건까지도 미결이 되었다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롭게 느껴지는 지점일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가운데 구덩이를 파고 들어간 그녀가 사실상 수장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바다에 멀리 던지는 그 핸드폰이 바다에 멀리 던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녹음 파일이 있고 사실상 영원히 사랑의 형태로 봉인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핸드폰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면 구덩이를 파고 들어간 어떻게 보면 핸드폰의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설애일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설애가 점점점 파도에 씻겨가는 장면을 보면 실제로 파놓은 구덩이에 물이라든지 파도라든지 모래가 밀려 들어가는 장면은 영화에서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묘사하는 것은 오히려 구덩이를 파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은 모래 더미들이 파도에 허물어지는 것을 영화가 대신 보여준다라는 게 흥미롭죠. 이 영화는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에서 끝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사랑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는 홍산호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산호에는 묘하게도 이름에 외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준의 이름에는 묘하게도 바다 해자가 들어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에 쌓여져 있던 마지막에 산처럼 보이는 그런 모래더미가 파도에 서서히 허물어져가는 모습은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구소산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에서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홍산호를 떠올리기도 하죠. 그런 방식으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모든 것이 봉인되는 모습을 통해서 전쟁과도 같고 한편으로는 끔찍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너무나 숭고하기도 한 그런 사랑의 마지막을 멋진 장면들로 끄맺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헤어질 결심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들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꼭 뭐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다른 편의 이야기를 들춰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랑에 정말 묘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면서 또 우리를 또 다른 한편으로 감동시키기도 하고 또 소스라치게 놀라게도 만드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헤어질 결심을 보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도 있고 또 이 영화를 거듭해서 볼 때 또 달리 보이는 구석들이 많은 굉장히 복층적인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멋진 영화인데요. BTV에서 헤어질 결심 보실 수 있습니다.